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늦게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변호인단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일일이 답변하기 구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코카인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공범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주민 22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단백잎 찌꺼기를 불법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역대 최저인 48만 2천여 명으로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1999년 87만 명의 55%에 그쳤습니다. 20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태호, 유찬이법 등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안전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해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는 SBS 보도와 관련해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저렴하게 빌려 타는 공유 킥보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방치된 킥보드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왔었는데 오늘 검찰에 나와선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구체적 출석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하를 통해 사실상 취재진을 피해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였지만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정 교수가 차명 보유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으로 수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부인과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달라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지만 소환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통상 1층 문을 통해서 조사실로 향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오늘 검찰 직원들이 쓰는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의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국 전 장관 소환 일자를 사전에 알리진 않겠다면서도 출석 방식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자와 같이 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한 정상적인 출석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조 전 장관은 주차장 비공개 통로를 통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젯밤 조 전 장관 측이 비공개 통로를 통한 출석을 검찰에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소환을 폐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 이후 시행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도 배치됩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훈령이 시행되기 전 대검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이런 조치의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묵비권으로 일관한 태도도 논란입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명에 나섰다가는 불리해질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계속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비공개 통로 출석과 진술 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앞으로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미리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안에서는 법무부를 통한 수사 외압을 아예 제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김호수 법무부 차관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 보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올해 말까지 규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금도 중요 사건 발생 등을 사후 보고하고 있다며 법무부 방침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압수수색 등까지 사전 보고하란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퇴임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은 사전 보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법무부를 통한 수사 외압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제안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 41곳을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경찰이 먼저 조사한 걸 검찰이 보완하고 또 지시해서 기소하는 방식과 달리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걸 직접 수사라고 합니다. 검찰에 있는 특수부나 공안부 또 증권범죄수사단, 조세범죄수사부 이런 데서 주로 직접 수사를 합니다. 공무원 범죄, 기업 범죄, 또 선거나 노동 관련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런 부서들을 법무부가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 전문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영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서 축소 대상에는 이미 예고됐던 반부패 수사부뿐 아니라 전국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는 물론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전문 수사부서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거의 전 분야에서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수사 전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경우 폐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범죄와 같은 수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게시판에는 전문부서 폐지가 과연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종일 내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이 41개라고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로 축소할지는 앞으로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다음은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 시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최근 특히 대학가 시위가 더 격렬해지면서 유학생들이 속속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홍콩 시민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욱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홍콩 도심에 있는 이공대에선 아침부터 최루탄과 화염병이 날아다녔습니다. 경찰이 물러난 시간 대학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학생들은 검문 검색까지 하며 경찰이 아닌지 경계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내 도로에도 이처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벽돌 그리고 물 같은 물자들을 나르며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 don't study here, but I'm not just protecting Poly University. I'm also protecting like our people, like our friends. 대학이 전쟁터같이 변하고 수업도 취소되면서 유학생들의 대피가 본격화됐습니다. 홍콩에 있는 1,600명의 한국인 유학생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문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없어서 이제 한국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떠난 상태고 이제 저 또한 이제 한국으로 곧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15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 위중한 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검은 옷을 입은 30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간의 충돌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도로 장애물을 설치하던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남성은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시위대 상징인 검은 옷을 입은 시민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친중 테러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지금 송 특파원 뒤쪽으로 바닥에 뭔가 세워놓은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저는 홍콩 이공대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검은 옷과 헬멧을 쓴 학생들이 보이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벽돌 그리고 못을 깔아놓고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근처에서 대기 중인데 방금 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홍콩 시위대가 교통방해 시위 그리고 도심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일부 도시 기능이 다시 마비가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벌써 나흘 연속입니다. 오늘 초중고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렸던 교육당국은요 17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그 휴교를 연장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까 홍콩 당국의 대응 수위도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 중국 관영 영어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요 트위터 영어 계정에 홍콩 정부가 주말 통행 금지령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타임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트윗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를 대긴 했는데요. 홍콩 행정수반 K담 장관이 어젯밤에 그 주요 관료들과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이 회의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하거나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 그리고 24일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어제 관영 CCTV도 홍콩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개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홍콩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외국 우편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상조업계 1, 2위를 다투는 보람상조그룹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남 최 씨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 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들여왔습니다. 코카인만도 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모발과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최 씨는 밀반입과 함께 투약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3차례 투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마약 밀수를 돕거나 함께 투약한 남성 2명 역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그룹 핵심 계열사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보람상조그룹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금시초문인지라 정확한 팩트를 전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한번 알아보고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보람상조그룹은 최초롱 회장 일가가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 회장이 회사 돈 301억 원을 빼돌렸다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와 SK, CJ 등 재벌 3세와 홍정욱 전 의원 딸 등 최근 잇따르는 부유층 자녀 마약 범죄가 대부분 해외 유학 생활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최 씨 역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약 범죄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한국에 가면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내용은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위험성을 알린 클럽 버닝썬 사태. 연이은 부유층 자녀의 마약 관련 범죄까지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했던 것과 달리 곳곳에 마약이 만연하고 있는 민낯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필로폰 300만 명분을 밀수한 일본 야쿠자 연계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고 지난 4월엔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12만 명분의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중국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을 타고 개인 간 거래도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한 해 평균 12,500여 명. 전문가들은 이 숫자조차 실제와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잡히지 않은 마약 투약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최소 10배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태 조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익명이 보장되고 지금 조사하는 게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해 줘야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선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마약류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마약 투약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와 사회 복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숨진 곳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이라는 곳인데 그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가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있던 비료 공장에서 사용한 담배 찌꺼기가 암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던 익산의 장전마을.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집집마다 암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졌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좌측 신경이 마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골수가에 빼서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 비료 공장이 유기질 비료를 불법 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재작년에서야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시작됐고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은 인근 비료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이라는 최종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담배 찌꺼기는 열을 가하면 유독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는 퇴비 생산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이 공장은 380도 넘는 고열로 건조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발암 물질을 거를 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업체는 이미 파산해 피해 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에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암을 일으킨 원인으로 정부가 지목한 연초박, 즉 담배 찌꺼기는 원래 퇴비로만 써야 하는데 그걸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로 만들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 장전 마을에서만 일어난 일일지 또 다른 곳은 괜찮은지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암을 유발한 연초박은 일종의 담배 찌꺼기입니다. 닐켈과 벤젠, 비소 등 93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폐암이라든가 비강암, 후두암, 식도암, 그다음에 방광암까지요. 우리가 백혈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그 암은 다 관련이 돼 있고요. 대개 비료로 재활용하지만 금강농사는 비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고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장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새까맣게 막 이렇게 크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마자박이나 연초박의 그런 재료들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악취가 심했고요. 기계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는 허술했고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도 인색했습니다. 정부와 행정이 주민을 3번 죽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셔서 주민들을 일단 한번 죽였고,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서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강농산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N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은 무려 2,242톤. 그런데 사용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도 한참 전인 2003년이어서 훨씬 많은 양이 반입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이 또 있을 가능성입니다. KTNG의 연초박은 익산 외에도 전북, 완주, 경북, 김천, 충남, 부여, 강원 횡성 등 전국 9개 지역 공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연초박을 퇴비 대신 유기농 비료로 만든 곳이 더 있다면 비슷한 발암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초박을 반입한 업체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혜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그리고 민식이법. 모두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입니다. 어린이가 생명이 위급할 때 누구든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인목을 설치하며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 법안들은 발의만 됐을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법안들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 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만나러 가다 차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뒤 스쿨존 횡단보도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달자는 법안이 민식이 법이란 이름으로 지난 9월 발의됐습니다. 통학 차량 안에 방치돼 숨지거나 다치는 일을 막고 좌석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어린이 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사고들로 말도 안 되는 슬픔을, 아픔을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오늘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우선 처리 법안들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음 달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아이들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빛을 못 보고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에게 운행 내내 심각한 성희롱을 냈습니다. 피해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법인 택시를 탄 대학생 A씨. 택시 운전사로부터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듣습니다. 여자는 음란 영상을 보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혼전 임신을 해서 남자를 붙잡으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냅니다. 무조건 즐겁게만 정말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어. 발 먹자마자 자기야. 난 자기가 이러면 안 간다. 택시 안에서 더 험한 일을 당할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곧장 부모님을 통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A씨 아버지는 더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데 이건 말뿐이라서 단지 말뿐이었다는 이유로 이 택시 기사가 처벌받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제3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례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가뜩이나 택시 타기조차 불안한 A씨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에 더욱 경악합니다. 이런 게 되게 법적인 조치가 안 되면 대체 어떤 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A씨의 신고로 문제의 택시기사는 법인 택시회사에서 해고됐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화대교 옆 선유도 공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공원을 휘젓고 다니다가 한강으로 뛰어들기도 했고 결국엔 붙잡혔는데 어제는 인근에서 트럭도 들이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원 연못안에서 고개를 내민 채 이곳저곳을 탐색합니다. 이윽고 지상으로 껑충 올라서더니 공원을 뛰어다닙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자 멧돼지는 한강으로 도망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덤불에서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선유도 공원 안에서 달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나중에 멧돼지가 이제 한강으로 도망을 쳐서 배에서 이제 추적을 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양화동 선유도 공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1시간 반가량 공원과 한강을 오가며 도망친 멧돼지는 다시 공원으로 올라와 마취총 4발을 맞고서야 추격전을 끝냈습니다. 길이 1m 30cm, 무게 50kg으로 추정되는 어린 멧돼지였습니다. 어제 새벽 선유도 공원에서 1.5km가량 떨어진 성산대교 인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트럭을 들이받고 사라졌는데 해당 멧돼지로 추정됩니다. 광비행장에서 상암 월드컵 공원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성산대교 쪽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선유도 공원에서 포획되지 않았나. 헤엄에도 능숙한 멧돼지는 다양한 경로로 도심 접근이 가능한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20년 수감 생활을 했던 윤모 씨가 어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은 이춘재가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었죠. 그 내용이 뭔지 SBS가 확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춘재가 경찰에 진술한 화성 8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범행한 뒤 방 안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는데 특히 이를 뒤집어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진범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도 최근 과거 현장 사진과 속옷 회사 등을 통해 이춘재의 진술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난 윤모 씨는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다가 다시 입혔다고 진술한 걸로 돼 있어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춘재는 평소 장갑을 끼고 범행했는데 당시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장갑이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끼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 위치, 이동 동선과 침입 경로 등을 그림으로 설명했고 특히 범행 현장이었던 방 크기와 내부 구조까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8차 사건의 진범은 윤 씨가 아닌 이춘재로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런 내용을 담은 8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중국에서 2명이 흑사병에 걸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환자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흑사병 공포를 차단하려 나섰는데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흑사병 판정을 받은 내이먼구 출신의 40대 부부는 베이징 외곽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은 안정적이지만 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以官方的那个宣布的消息为准就行了。 남편이 지난달 25일 먼저 감염됐고 간호하던 부인도 같은 증세를 보여 지난 3일 구급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후송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그제 폐렴형 흑사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으로 전파될 수 있는 흑사병입니다. 의료당국은 부부의 자녀를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물론 의료진까지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발병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발병 현지 소독을 포함해 전염 방지 조치에 나서는 한편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과도한 공포심 차단에 나섰습니다. 또 특별한 개인보호 조치는 필요 없지만 전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흑사병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흑사병 사망자가 발생하고 올해 9월에도 1명이 숨졌는데도 이 당국이 정확한 감염 원인과 전파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 흑사병 공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를 통해 빌려 탈 수도 있는데 이용한 뒤에 아무 곳에나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된 킥보드를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 역삼역 근처. 킥보드 업체 트럭들이 두고 간 공유 킥보드 2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기까지 한 4개 업체 오는 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놓인 킥보드들은 출퇴근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됐는데 이 킥보드의 도착지는 어디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사동 한 골목에서 200m 거리를 걸었는데 빌라 앞, 초등학교 앞과 옷가게 앞에서도 계속 발견됩니다. 건물 앞에 두고 간 킥보드를 치우는 건 주민 몫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내가 이리로 옮겨놓은 거야 지금. 젊은 놈들이 와서 타고 여기다 깨져 놔두고 커피 마시고 그냥 가버려. 따로 거치대나 보관소가 없다 보니 누군가 두고 가면 다음 이용자가 올 때까지 마냥 그 자리에 방치됩니다. 그냥 본인이 이 건물로 진입하는데 참 편한 위치에다 세우는 그냥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화전 옆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기도 한 대 서 있네. 대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세워진 킥보드. 관리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킥보드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자체는 아예 단속 권한이 없고 위험하다는데 이거는 단속 안 해요. 저희 단속해달라고. 근데 저희는 그 권한이 전혀 없는데 저희는 자동차에 대한 경찰도 번호판조차 없는 킥보드에 일일이 범칙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킥보드는 어디에 둬야 하는지 또 단속은 어떤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오늘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응시생 수는 48만 2천 명으로 가장 적었는데요.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1999년 87만 명에 비하면 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수시로 뽑는 인원, 그중에서도 수능 점수가 아예 필요 없는 전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인데요. 그래도 고사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긴장감은 그대로였습니다. 숨가팠던 수능일 아침 표정,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 경복궁역 앞 수험생 수송 차량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오토바이에
구청의 수송용 차량, 주차 단속 차량까지 오늘만큼은 모두 수험생 수송에 나섰습니다. 입실 시간인 아침 8시 10분이 임박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순찰차를 얻어 타고 시험장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가는가 하면 시험장을 헷갈려 잘못 찾은 한 수험생은 수송용 오토바이에 급히 몸을 맡깁니다. 수능 한파가 몰아친 오늘 새벽, 시험장 주변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응원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건 채 북을 두드리며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교가를 함께 부르고 수험생 손에 간식을 쥐어주며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를 들여보낸 부모들은 애틋한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 눈물을 닦아주며 한동안 부둥켜 안는가 하면 부모가 번갈아가며 입맞춤을 해주기도 합니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어깨에 두드려주거든요. 오늘 수능을 마친 학생은 48만 2,348명. 성적표는 다음 달 4일 받게 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달래고 또 꽉 막혀있는 북미 대화를 살려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연례회의 참석차 오른 서울행 전용기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훈련을 늘릴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외교적 필요성을 언급한 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지 몇 시간 뒤라는 점에서 방점은 훈련 축소 쪽에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우리의 청와대 격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관계 악순환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를 제압하기 위한 응전태세를 취하는 건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지난달 스톡홀름 협상 이후 단절된 북미 대화에 명분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자극하지 않고 북한을 달램으로써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재선 국면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이번 달 규모를 줄여서 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유예하거나 더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내일 미군 사령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선 다음 주 토요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야기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협정을 연장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김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에서도 양국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지역 안보를 위한 다국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담겼습니다.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내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미군 사령관들을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동북아 한미일 협력을 해치는 거란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철회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사활적 이해의 전략에서 우리가 같이 하지 않는다. 혹은 거기서 이탈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 일본이 먼저 변하기 전엔 원칙 흔들리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종료 결정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일본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3일 0시 종료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외교 고위 관리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받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이를 다시 지소미아 종료, 즉 안보 문제로 키운 우리 정부도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3일 이후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북핵 공조라든가 방위비 분담, 통상 문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보복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일 사이에서 풀어야 할 미국의 숙제로 인식시킬 수 있을지가 남은 일주일여 한국 정부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특별 연장 근로제를 더 폭넓게 활용하자는 정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좀 저성장 옆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를 고려해서 탄력이 됐든 선택적 근로가 됐든 여당인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연근로제를 다 지금 제도화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노조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수건 법안들을 함께 처리한다면 특별 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정부 차원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특별 연장근로제를 언급했습니다. 애로사항을 토대로 해서 특별 연장근로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52시간 근로제와 노동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반노동 정부, 반노동 국회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쟁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가 실제로 이뤄지면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내일이면 꼭 2년이 됩니다. 복구와 보상 같은 과제도 남아있고 발전소 부지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특히 발전을 위해서 이미 땅에 주입한 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최근 조사에선 물을 빼내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200여 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체육관 등에서 생활하며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라고 있지만 모든 이제 사생활이 다 노출이 돼 있고 참 억장이 무너지죠. 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어떤 상태일까? 물을 주입했던 지열발전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이렇게 시설을 폐쇄하고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관정을 통해 주입한 물이 깊은 땅속 열을 받아 데워지면 다른 관정을 통해 끌어올려 그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압이 지하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불렀다는 게 당국의 조사 결론입니다. 문제는 당시 주입했던 물 가운데 약 6,000톤이 여전히 땅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을 주입한 두 관정의 수위차는 600m, 게다가 지하수 높이와도 큰 차이가 있어 이 물이 땅에 가하는 압력차에 의한 지층 불안전 때문에 또 다른 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일부 전문가들은 관정에 물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정부조사단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열정의 수위가 이제 평소 다른 주변 지하수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뽑아내려고 하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뽑아내면 관정과 다른 지하수 간 수위차가 더 커지는데 이 때문에 지층 불안정을 키운다는 겁니다. 또 현재 느리지만 수위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듭니다. 조사단은 다만 주입한 물이 주변 광물을 녹이거나 암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분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2년, 보상이나 복구는 물론 근원적인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19일까지 준법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작업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열차의 지연 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2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도 나서는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